자, 우리 이어서 볼게요. 쉬는 시간에는요, 계속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밖에도 다녀오시고, 막 나갔다 오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막 게임들 하시고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게임 할 때도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집중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거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되게 모든 게 낯설어요. 운전도 어떻게 돼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초보 운전 할 때는요, 막 이렇게 앞에 붙어서 하고요. 옛날 운전 처음에 이렇게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얀 장갑 낀 아줌마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막 땀 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붙어서 하니까 피해 다녀라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은 막 딴 생각하면서 이제 운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막 한다고요. 자, 공부도요, 처음 단계에서는 모든 회계학, 세법, 뭐 이렇게 재정학 다 낯설어요. 이미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이륙할 때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제일 크고요. 이륙한 다음에 어느 정도 뜨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연료 소비량이 좀 이렇게 작아진대요. 그것처럼 이륙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3월달, 4월달 요때 이륙할 때요, 대부분 이륙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팍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종합반 뭐 어쩌고 합격률 하는데, 사실 이 시험이요, 세무사도 그렇고 뭐 회계사 다 이런 시험이 똑똑한 사람을 뽑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회계학에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다르게 하면 오히려 띵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은요, 이거 대도 제가 보기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시험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멍청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머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인내력을 갖고요, 꾸준히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지겹고 재미없잖아요. 이게 뭐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걸 참고 쫙 해서 이륙하는, 그거 참을 수 있는 인내력,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게 제일 부족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뭐 운도 작용하고요, 뭐 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걸 극복해내는 인내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시거나 이거 하시거나, 그래서 습관도 바꾸셔야 돼요. 공부하시기로 할까 말까에서 만약에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모든 생각이 다 세무사 이쪽, 회계학, 재정학 이쪽에 맞춰줘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도 뭐 세법, 회계 나오면 어이구 저거 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 간판도 그렇고, 공부도 집에 가실 때 가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손 닦고 TV 리모컨 딱 트시면 안 되고요. 책상에 앉아서 중급 회계 탁. 어색하죠. 안 맞는 옷같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자연스러워져요. 가자마자 중급 회계 탁 꺼내고 책상에 앉아서 한 10분간이라도 보세요. 그럼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개인적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요. 너 좀 이상해졌다? 왜요? 웬일로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니? 그것도 회계학 책을?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데요. 그게 이제 한 달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러워지고요. 운전하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대부분이 이제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뇌와 상관없이 감각적인 걸 키우셔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셔야지 시험장 가셔서도요, 약간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나 이상한 문제 나와도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잘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박찬호, 김연아 이런 슈퍼스타들, 특히 김연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결승전에서 뭐 마오랑 이기니 지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이구 뭐 좋겠다, 다 스타 됐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김연아 입장에서는 딱 갔을 때 전 세계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오빠 부대 이런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응원하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지켜봐요. 자기가 딱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분 동안 준비하고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약간의 실수, 점프하다 실수하면은 하고 탄성, 아쉬워하고. 박지성 뭐 축구 하려고 하는데 1대1 찬스예요. 그 짧은 순간에 헛발질하거나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너 뭐 하는 거냐부터 안타까움부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야 되려면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연습이에요. 연습, 프랙티스. 그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완벽해지는, 퍼펙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무한히 반복해가지고, 김연아 이렇게 뭐 공연한 다음에 인터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그럼 제가 이 동작하고 다음에 다리 올리고, 이런 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3분 동안 뭐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나가서 노래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노래했는데 제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잘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장 딱 가셔서도요. 뭐 재정학 이거 나왔네. 이거 공공재네.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시험장 가면요. 이번에도 시험 보셔야 되죠. 무조건 보세요. 그래서 준비 안 되셨더라도 분위기 익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고, 뭐 하는가 절차는요, 빨리 한번 하셔야지 내년에 시험 보실 때 그냥 편하게 이제 그거는 신경 안 쓰거든요. 시험장 가서도 정신 없어요. 딱 시험지 받고 뭐 파본 하세요. 그러면 샥샥샥 해서 문제가 어려운가 쉬운가 어떤 문제는 포기할까 딱딱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딱 임하시면은 이거 이렇게 풀고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교과서 이거 어디였더라?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정도 했는데 합격할까요? 이건 솔직히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부터 시험지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뭐 사실 알거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부는요 절대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편하게 하고 쉽게 하려고 해서요. 이것도 저도 그래서 서브노트 스터디 가이드 한 건데요. 막판에도요 이렇게 밑줄 친 거 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밑줄 치고 아는 것만 자꾸 반복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뭔가 잘했구나 이 뿌듯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거죠 뭐. 뭐 회계학 이런 거 됐고 모르는 거 나오면 에이 찡 틀리고 전국 모의고사 봤는데 이상한 거 나왔다. 에이 이거 출제 경향도 안 맞는 거. 사실 출제 경향은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수험생 그 전에 시험 문제 스타일 보고 대충 난이도를 조절하지만 난이도 개념이 없어요. 수능 같은 것도 보면 맨날 난이도 맞춘다고 하는데 뭐 맨날 틀렸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를 내달라고 의뢰받았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난이도 이 정도면 풀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띡 내주고 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프로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수험생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추어는 변명을 자꾸 해요. 이번에 떨어졌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 붙는데 프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 좋게 붙었네요. 또 겸손하게 운 좋게 붙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험이 60점만 딱 넘으면 되는 건데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또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착 다지셔가지고 계획 짜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이 뭐 시간과 돈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뭘 할 때 이 시험도 제대로 끝까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년 시험장 가지도 못할 정도로 진득하게 못하셨으면 딴 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앉아서 그냥 수업 듣고 예습 복습하는 이렇게 간단한 일도 못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업을 하시겠어요? 음식점을 차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이게 참을성, 인내, 재미없는 과목이니까 그걸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주고 해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아무튼 진도 좀 나갈게요. 자, 1장 재정의 의의부터 볼게요. 아까 제목은 썼었는데 말은 좀 빨라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중간에 좀 어려운 거 나올 때 말이 좀 느리고 그냥 뭐 쉬운 거 할 때는 좀 빠르게 할게요. 예전에는 제가 말을 좀 느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죠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근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너무 느리다라고 막 동영상 들 때는 막 1.5배속, 2배속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동영상 들을 때 빠르면 0.8배속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이제 정확하겠죠. 자, 재정과 재정학 거기 나와 있어요. 재정과 재정학의 개념 이렇게 있는데요. 재정이 뭐냐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번역할 때는요. 원서에 재정학이다라고 하면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파이낸스라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파이낸스예요. 금융이잖아요. 그 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관련된다라고 해서 퍼블릭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요. 이거를 이제 약간 경제학이니까 퍼블릭 이코노믹스에서 보통은 퍼블릭 이코노믹스, 공공경제학, 경제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나중에 서점 같은 데서 공공경제학이라는 책을 딱 보시면 그거는 재정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원서는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노벨상 받은 스티글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도 유명한데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파이낸스가 붙어가지고요. 저쪽 금융, 은행, 뱅킹 이쪽에 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약간 분류를 잘못한 거죠. 내용은 재정하니까 미시, 거시 이쪽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주체가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활동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 다음 줄에 보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정부의 수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세, 텍스가 정부의 수입이고요. 정부가 돈을 쓴다라고 하면 돈을 쓰는 거 지출이네요. 우리는 government expenditure에서 G라고 쓸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하는 약자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재정 수입하고 재정 지출 그걸 잘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조세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정부 수입의 원천이 꼭 조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식과 자산을 매각하기도 하고요. 국공채 같은 것을 발행하기도 해요. 공채. 본드라고 할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부의 수수료라든가 벌과금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돈을 조달해요.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챕터로 뭐 이렇게 한 커다란 부분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조세가 중요해가지고 경제학과에서는 그냥 조세론 이래가지고요. 아예 책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아주대 현진경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는 조세 파트에 관련해서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조세가 그래서 우리의 큰 관심사고 시험 범위도 비중도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세출 돈을 쓰는 거네요. 정부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걸 볼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지출은 첫 번째 국방이라든가 뭐 치안 이런 거에 쓰는 게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교육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적이고 좀 더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사는 경우니까 또 예의범절도 있고 등등.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은 우리나라 책에서는 크게 분류되고 뭐 논의되지 않지만 외국 원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교육은요, 크게 둘로 나눠요. 중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하고요. 우리가 대학 교육은요,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원까지 비싼 돈 내고 다니겠다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서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의무교육은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꼭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보조해주고요. 대학은 약간 자율성에 맡기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다 대학 못 가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그래서 막 반값 등록금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서 보면 사실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럼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원래는 끝이에요. 그 대학 가서도 사실 진정한 대학 상하탑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취업 대비 뭐 하고 막 요즘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는 원래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이 아니죠. 그런 거 원래 이제 학원이나 뭐 그냥 뭐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의무교육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겠고요. 자, 세출해 보니까 이런 걸 위해서 일반 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이런 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뭐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회 간접 자본, 기업이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철도라든가 인터넷, 정보통신망이라든가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 기반, 소셜 그 SOC 같은 거는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챕터 1장은 시험 문제 거리 아니에요. 그냥 재정이 뭐고 전체적인 컨셉, 내용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밑바탕에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내공이 쌓이는 거니까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복습은 또 해주세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된 공평성인 거죠.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복지국가가 되면서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부가 뭘 제공해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시혜적인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하는 걸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나 철학,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요. 정부가 이런데 돈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 돈을 쓸 때요, 사실은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소비자들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요, 예산이라는 걸 세워서 거꾸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내년도에 할 일이 뭐뭐뭐 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금 이런 거랑 이런 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 그게 바로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이 정부가 아무데나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회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의회가 통제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재정학 거기 개념 정의 내려 있어요. 1번에 보세요. 정부의 수입 및 지출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또 수입과 지출이 한 나라의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여기 보세요. 돈을 걷었어요. 어떻게 썼어요? 잘 썼는가 못 썼는가 평가할 때 언제나 경제학에는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효율성. 좀 이따 보겠지만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한 컵 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 것인가, 효율적인가 이걸 보면은요. 제가 빵을 생산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물을 생산했으면 빵을 포기하고 이걸 생산한 거잖아요. 경제학은 언제나 선택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일 할 수 있는 걸 포기한 것이고요. 또 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다닐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선택을 잘했는가라고 하면은 내가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을 때 포기한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에 따른 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비용을 가장 낮추는 게 가장 합리적인 잘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 물을 생산했는데 이 물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시스템처럼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면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되게 목말라요. 근데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한 모금씩 다 줬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 한 3모금, 4모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모금이니까 투덜투덜 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 목마르지 않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버리면 이 사람 보기에는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요, 에덴 동산 같이 풍부하면은요, 이런 선택의 문제 필요 없어요. 뭐 원하세요? 다 해줄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면 어떤 자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분배하는가, 그게 바로 효율성 관련이고요. 이왕이면 잘 분배해야 된다가 낭비가 없도록 분배하는 게 그게 바로 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 피자를 만약에 생산했다라고 하면 피자를 다 이렇게 먹었는데 이만큼 못 먹겠다 해가지고 낭비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우리는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비효율성을 없애자라는 거, 그게 효율성이에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공평성이에요. 공평성.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공평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딱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거기 보시면 1번에 그 재정학 동그라미 1번의 끝에 한 나라의 자원 배분과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밑에 밑줄 치시고 효율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앞으로 효율성 인식하실 때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한 개념을 잡으신 거고, 소득 분배 그 밑줄 치세요. 그게 바로 공평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소득 분배와 관련된 그게 공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볼게요. 여기 피자를 생산했어요. 어떻게 생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사람들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뭐가 공평한가는 달라요. 만약에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 먹읍시다 이렇게요. 뭐 무한도전이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도 있잖아요. 하하, 또 누구죠? 뭐 준하, 뭐 이렇게 유재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쓰네. 요즘 잘 안 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있나? 없죠. 또 뭐 이런 사람 있던데 뭐 길도 있고 이상하게 뭐
퉁퉁하고 뭐 그런 뭐 음악하는 사람들 등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피자가 있을 때 무한도전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합니까? 라고 하면은 n분의 1로 딱 나누는 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 안 하면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유재석이 가만히 살펴봤어요.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무한도전 솔직히 누구 때문에 보냐? 너 때문에 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재미없잖아. 사실 내가 왕 아니냐? 나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무한도전 수익률의 사실 절반은 나 유재석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무한도전의 재미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가 제일 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끄덕끄덕 그래 솔직히 뭐 니 덕에 나도 이렇게 와서 뭐 하는 거고 니 덕에 재밌으니까 한 절반 이상 가져가는 거 오케이. 사람들이 다 합의했어요. 그럼 그게 사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정확한 개념으로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거를 생산하는데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사실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냥 학문 과정에서 그냥 심플하게 나타내려고 그냥 n분의 1로 돌아가는 게 공평하다. 보통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바람직한 개념은 요게 정확한 공평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냥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진 걸 공평하다 이렇게 볼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재정학의 관심사 아까 얘기했어요. 조세. 어떻게 분배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낭비 없이 불평 불만 없이 거둘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강제성이라는 게 또 조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정부 지출 어떤 분야에 쓸 것이며 정부가 지출한 돈이 이런 게 쭉 있는데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또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혜택 편익의 귀착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정부가 4대강이던 뭐 국립공원이다라고 할게요. 국립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처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요. 수돗물 깨끗하게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요. 근데 만약에 이 혜택 가는 범위를 저소득계층하고 고소득계층으로 갑부랑 가난한 사람 쪼개서 혜택을 나눠보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까요? 다 받긴 하겠지만 굳이 또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돗물은 가난한 사람이든 갑부든 둘 다 혜택을 많이 보긴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 사 먹으면 되잖아요. 생수 사 먹으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큰 걱정 없는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제공하게 되면 그냥 이거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혜택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이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국립공원은 주말이나 평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공원이나 가볼까? 해외 말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아주 이건희 회장같이 너무 많은 사람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런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니까 혜택을 많이 볼 거예요. 국립공원에 대한 혜택.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말에도 만약에 일한다라고 하면 언제 이런 데 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혜택이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데 이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하면 누구한테 갈 것인가는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얘기한 논리대로 하면 저소득 계층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혜택이 클 거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지출을 했을 때 그 편익이 분배, 누구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재정학의 하나의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공재라든가 사회복지, 아까 얘기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또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지자체가 있으니까 근데 지방정부가 재정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 지방정부가 할 일 그게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해서 책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우리가 뭘 배우는가 타픽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저런 거 배우는가 보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재정학의 주요 내용 좀 볼게요. 주요 내용. 뭐 거듭 말씀드리는데 중간중간이요. 책은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목차는 책에 있는 목차랑 똑같고요. 그리고 책 이렇게 넘겨도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해서 어디 팍팍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터디 가이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반드시 하세요. 일주일 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아니면 목요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미시경제학 그거 쭉 들으신 다음에 수업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전날, 지난주에 뭐 배웠지? 책 가지고 한번 볼까? 서술형으로 된 거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이런 거군. 한번 하시면 머리에 다시 이게 잠깐 저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처음 날이니까. 이게요, 공부를 한 다음에, 계속 집어넣으면요, 이게 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요, 인풋을 한 다음에 가장 공부 알면서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 수업 못 들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동강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복습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흔히 하는 게 뭐냐면, 동강, 이거 미리 강의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실강이니까, 우리가 와서 해야지 진도 딱딱 맞춰서 하는데, 동강 보는 사람들은 보면 급하잖아요, 마음이. 야, 이거 재정아, 하는 김에 빨리 끝내야겠다. 좋아, 오늘 10시간씩 들어가지고 3일 만에 끝내야지. 사람이요, 이게 계속 집어넣는다고 정리가 또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동강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리고 복습 바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편히 잠도 자야 돼요. 잠자면서요, 뇌는 멈추지만, 이 정보가요, 컴퓨터 폴더 파일에 정리되는 것처럼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 폴더 같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면서 이게 정리돼요. 공부한 게. 근데 잠 안 자면 그거 정리할 시간 없이 그냥 정보만 막 넣으면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냥 파일이 잔뜩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TV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뭐 홈즈인가 뭐 그런 거가 뭐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그 주인공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뭐 미드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상황 기억을 해내려면은 관련된 사람을 다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혼자 독방에서 눈 감고요, 뭐 이상한 짓 해요. 이렇게 막 팔 벌리고 하다가,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거기서 한 것처럼 컴퓨터 화면, 화상화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내고 씩씩 폴더 찾는 것처럼,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넘기자 칙칙 해가지고, 여기 있네. 그래서 뭐 3월 6일 날짜 뭐 자료를 탁 찾고 거기 칙칙칙 아침 탁 가서 그때 자동차 본 거 번호 해서 칙 해서 몇 번이었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기억이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저절로 체화가 되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도 미리미리 해두시고요. 계속 막 집어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지니까 동강 들을 때 단점이죠. 그리고 조금 아는 내용 있으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인터넷도 피고, 인터넷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보죠. 뭐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지금도 책 이렇게 막 넘기시고 혹시 어디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용 잘 들으시고, 이거 자료 있으신 분은 거기다 필기하시고, 내용, 핵심 내용, 이런 거구나 뭉뚱거려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실 때 책 한번 쭉 읽으시고, 물론 이 책 안 읽으시면 안 돼요. 복습 지금 할 때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 다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정부의 경제활동, 주체가 정부예요. 정부의 경제활동이라는 게 선택이에요.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걸 봤으면 여기서는 정부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보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한 성과,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한 판단 우리가 볼 거예요. 요거는요, 말은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효율적이냐 공평한가, 그게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끝.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3번 대안의 선택.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뭐 또 다른 대안이 없는가? 정부가 최선의 선택인가? 아니다. 정부가 시장이 실패해서 개입했는데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정부의 특성상 게을러지고 뭐 복지부동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민간에게 돈은 정부가 대고 그냥 민간 사업체로 하여금 다리를 건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대체 수단인 거죠. 그 대안은 사실은 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할 것인가, 그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직접 할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것인가. 이 정부는요, 사실은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할 때요, 직접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 할 것인가. 뭐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보통
자기네가 밖에서 강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강사인 거죠. 매년 계약을 맺는데 강의가 필요할 때 시간 강사가 되게 많으면 걱정 없어요. 그냥 이번에 해주세요. 싫으면 딴 사람한테 의뢰하면 되고. 근데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강사는 강의를 되게 잘해가지고요. 1년 계약하기보다는 자기네가 묶어두고 싶어가지고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약 맺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얘기는 바로 자기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를 메이크, 직접 내부, 기업 내부, 정부 내부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메이크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그때그때 사서 쓰는 거를 바이, 아웃소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작에서는 원래 메이크 할 것인가 바이 할 것인가 기업이냐 시장이냐 이 기업은 조직이거든요. 그 원리를 갖고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편한가 뭐 그렇게 뭐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 전문가를요 밖에서 뭐 학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에이 귀찮아 사내에서 신입사원들 공부시켜가지고 박사급으로 해서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직접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원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재정학에서는 요 기업 메이크하는 게 정부냐 아니면 시장에 맡길 것인가 그렇게 달라지고요. 요 맥락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요 정부는 중앙정부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민간에게 맡긴다 그 얘기는 지방정부가 이쪽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차차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대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냥 바로 안 하다도 그 정도만 보세요. 자, 재정학의 관심 분야 지금 얘기했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에 경제학의 한 분야 거시보다는 미시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미시경제의 응용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정학을 이렇게 책을 쓸 때요 거시경제학 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이중구 교수님이나 이렇게 최근에는 당연히 미시경제 전공한 사람들이 재정학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거시경제랑 경계도 애매하고 그랬었는데 자 1번 볼게요. 자 재정학의 관심 분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 그게 요거랑 똑같아요. 정부가 할 것인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중 어느 게 더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고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요. 자 요거와 관련된 게 거기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나오네요. 생산 가능 곡선. 자, 우리가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 가지고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 제목에 그냥 아예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생산이 가능한. 그래서 이거를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곡선이니까 커브 해가지고 PPC라고 얘기해요. 보통 경제원론 배울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는 경제학 기본 마인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시장에는 우리가 생산 가능하고자 생산하려고 하는 상품 같은 것 재화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칠판은 X축, Y축 두 개밖에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쪽 주로 수평축에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여기 다른 거. 그래서 재화가 무수히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지만 두 개로 약간 이분적으로 딱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는요. 단순화, 추상화라는 가정을 사용하는 건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심플하게 핵심 원리를 전달하는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 수업을 그렇지 않은데, 요즘 뭐 누가 제일 인기 있냐 했더니, 뭐 여학생들에 물어봤더니 조인성이래요. 아닌가요? 공감 안 하시나? 아무튼, 여자는 누구라고 할까요? 남자만 할게요. 조인성이라고 해요. 조인성이 갑자기요, 본의 아니게 이쪽에 수업을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클래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제 분위기도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요, 남학생들은 좀 슬프긴 한데, 여학생들은요, 누구만 쳐다보냐면 저도 안 쳐다보고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도 안 쳐다보고요. 조인성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쪽은 조인성과 세상이 이제 남자가 이제 둘로 구별되는 거예요. 조인성과 기타. 이 기타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아빠, 할아버지, 다 기타, 삼촌, 다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요, 조인성도 전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일부분이지만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인성만 이렇게 쫙 확대해서 보고요. 나머지들은 막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희미해져가지고 남자, 여자 막 섞이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과목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과목은 여러 개 보죠. 세무사 시험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게 재정학이냐? 당연히 재정학이 여기 있으면은 기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타. 이 안에는 뭐 상법, 회계학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면은 점수를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니까 이 경우는 생산 가능한 한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재정학만 공부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기타 과목을 빵점 받은 거예요. 근데 기타도 그냥 기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계학 이렇게 할게요. 회계. 그러면 여기 점수가 우리는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재정학 90점이다 이렇게 하면 요 A점을 선택하면요. 내가 회계학은 빵점 받았는데 재정학은 90점, 최선을 다한 점수예요. 그게 아니라 재정학을 빵점 받았는데 요 점은 회계학 점수를 최대한, 근데 회계학은 좀 어려워가지고 6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60점 최선을 다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한 과목을 빵점 받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재정학은 70점 받았는데 회계학은 이렇게 한 뭐 50점 이렇게 받는 상황이 C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생산 가능한 점수가 되고요. 이게 X랑 YZ다라고 하면 그게 생산 가능한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갔어요. 너 열심히 공부했니? 예. 성적 어떻게 나왔니? 제가요. 회계학은요 50점 받았는데요. 재정학도요 50점 받았어요. 잘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혼내주는 거죠. 왜 혼내세요? 했더니 내가 봤더니 너가 최선을 다하고 딴짓 안 하고 집중했으면 회계학을 50점 받았으면 재정학은 50점이 아니라 70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낭비가 있었다라는 걸 상징하네요.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이런 점들은 낭비가 있는 점, 뒤집어 얘기하면 비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화했네요. 회계학 50점인데 저 재정학 70점이에요. 부모님이 딱 듣고 내가 보니까 너는 생산 가능 곡선, 최선을 다한 곡선 상에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잘했네. 어차피 시험은 불합격했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다.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좀 어떻게 돼요? 2점 이런 건. 이런 거는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요.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점이네요.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알약을 먹었더니 IQ가 2배로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를 몰래 어디서 입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의 생산 가능한 능력인 요거요. 생산 가능한 능력 곡선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누구는 그릇이 이렇게 되게 커서요. 능력이 있는 신이 얘한테는 한 100점짜리 능력을 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한 60점짜리 능력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아유 나는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해서요.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다가 공부해서 70점 이렇게 받았어요. 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능력 모든 걸 발휘해가지고 60점 이렇게 받았어요. 당연히 밖에서 평가받을 때는 얘가 더 잘했네요 해가지고 얘를 뽑고 합격 이럴 수 있는데 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되게 재수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100이란 능력을 줬는데 다 쓰지도 않고요. 왜 룰루랄라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생에 다음 생애가 있다면 신이 얘한테 좋아 너 다음에 능력 깎아서 얘는 뭐예요? 100%를 발휘한 거니까 얘한테 능력을 더 차라리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절박함을 막 표현해야 돼요. 분명히 신이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룰루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 해가지고 공부하면서요 막 가끔 기도도 하세요. 신한테 야 신께 나 이번에 떨어지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 막 협박도 하고요. 애절한 그런 간청도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신이 봤을 때 이렇게 딱 합격을 시켜줬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지. 노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오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해서 하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도 뿌듯하고 후회가 없고요. 신도 합격의 선물을 주지. 이쪽에 끝에 누구 아무도 없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있는데 신이 잘했으니까 합격을 딱 줬어요. 근데 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나 원래 될 줄 알았어? 이러면요. 신도 재수 없어가지고 너 다음부터 너 뭐 그런 운이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점은 달성할 수 없는 점이었는데 뭐 어떤 외부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그릇이나 뭐 재능, 달란트가 증가해가지고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가 성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거기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얘기가 가장 효율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재정학에서는요. 자, 재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공공재예요. 그래서 G 정부 지출인데 그냥 재화로 하면 공공재와 관심이니까 이렇게 공공재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X 사적재. 왜 이렇게 쓰냐면 그냥 미시경제학에서는 X, Y 이렇게 쓰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요 공공재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랑 사적재 중에서 어떤 걸 생산할 것인가? 요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고 효율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사이의 비중 그거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공공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나라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게 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용재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라 할게요. 미사일. 이 공공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공산당은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안에 효율성 낭비 없이 생산하는데 북한은요. A점을 선택할 거예요. 낭비 없이. 대신 빵 생산은 작지만 미사일 생산을 많이 해서 위협을 가겠다. 이런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미사일도 생산하지만 미사일은 줄이고 대신 빵 생산을 많이 하겠다. 둘 개가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빵 생산, 미사일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빵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인데 요거는 그 사회에 있는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정부 부분이 더 비중이 많으면 이게 사회복지라 볼 수도 있고요. A점을 선택하고 아니면 이쪽보다는 민간의 사적재를 많이 늘린다. B점을 선택하고요. 그 얘기가 1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비중이고요. 2번에 보시면 생산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을지 아니면 시장에다가 맡겨서 정부가 뭐 다리를 건설한다? 직접 다 하기보다는 비용만 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어떤 민간의 효율적인 기업에게 맡기는가. 그런 선택 방법이 이번 생산 방법의 선택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형평성 밑줄 치세요. 소득 계층 간의 형평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세를 부과할 때 잘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담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능력에 맞춰서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은 좀 세금 좀 더 내고 부족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그런 측면 그게 바로 능력에 따른 뭐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정부가 활동한 다음에 그 편익 역시 누구에게 혜택이 많이 갈까 이런 것들이 재정학의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전체적인 컨셉 마인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